서울의 심장부 해성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도시의 축소판과 같았다. 삶과 죽음이 분초를 다투며 교차하고 절망과 희망이 같은 공기를 공유하는 곳. 그 혼돈의 중심에 간호사 김지수가 서 있었다. 10년 차 베테랑 응급실 간호사인 그녀에게 이 공간은 전쟁터이자 성역이었다. 밖에는 장마철의 시작을 알리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응급실 내부의 날카로운 기계음, 환자들의 신음,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강철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스테이션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환자 모니터와 의료 차트, 그리고 새로 밀려 들어오는 환자들 사이를 오갔다. 그날 밤은 유독 거칠었다. 폭우로 인한 시야 미확보와 미끄러운 노면은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응급실로 실어 날랐다. 지수는 방금 경미한 뇌진탕 환자의 머리를 드레싱하고 다음 환자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격렬하게 열리며 구급대원들의 외침이 정적을 깼다. 긴급 외상 환자입니다. 신혼미상, 남성, 30대 추정, 한남대교, 다중추돌사고, 활력징후 불안정. 그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지수의 시선이 즉시 이동 침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피와 진흙, 그리고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인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남자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끔찍했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살같은 짙은 보라색 멍과 깊은 열상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 절반은 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환자의 경동맥을 짚었다. 맥박이 실처럼 가늘고 불규칙했다. 트라우마 베드 1번으로 외상외과 박 교수님께 즉시 콜 넣어주세요. 혈액은행에 O형 RH 크로스 매칭 요청하고 대량 수혈 프로토콜 준비해.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자가 트라우마 베드로 옮겨지는 짧은 순간 지수는 환자의 호흡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목을 살폈다. 네 칼날을 조심스럽게 풀고 기도를 확보하려던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다. 빗물과 피, 그리고 흙먼지로 뒤덮인 목덜미, 정확히 흉쇄 유돌근 옆부분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주사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사바늘 자국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너무나 작고 정교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듯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환자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석션, 엠부베깅 준비. 지수는 의문을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다시 환자의 상태에 집중했다. 환자의식 레벨 GCS 3점, 혈압 70에 40, 맥박 130회 이상. 누군가 외쳤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 교수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환자를 붙잡아 두어야 했다. 양쪽 팔에 20게이지 라인 2개씩 잡아 노르에피네프린 믹스해서 풀 드롭으로.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의 찢어진 셔츠를 가위로 잘라내며 상처를 확인했다. 복부는 딱딱하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왼쪽 흉곽은 눈으로 보기에도 함몰되어 있었다. 내장 출혈과 기흉이 동시에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지수의 코끝을 스치는 이상한 냄새가 있었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젖은 흙 냄새와 뒤섞인 그 냄새는 날카롭고 화학적이었다. 그것은 휘발유나 자동차 오일 냄새가 아니었다. 오히려 실험실에서나 맡을 법한 아세톤과 포르말데이드를 섞어 놓은 듯한 불쾌한 향이었다.
냄새는 환자의 찢어진 정장 안감 쪽에서 유독 강하게 풍겨나왔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교통사고 환자에게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녀의 의심은 환자의 생체 징후를 알리는 경고음에 의해 중단되었다. 심실세동입니다. 환자 V5B. 모니터에 치명적인 부정맥 그래프가 떠올랐다. 모두 비켜. 차지. 지수는 망설임 없이 제세동기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얹었다. 150줄 차지. 그녀의 외침과 함께 강한 전류가 남자의 몸을 통과하며 그를 공중으로 띄웠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선을 그리고 있었다. 다시 200줄 차지. 지수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다시 패드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클리어.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삐 소리를 내던 모니터에서 마침내 규칙적인, 비록 약하지만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리듬 돌아왔습니다. 시누스 타키카르디아. 한 레지던트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외쳤다. 지수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긴장을 풀기에는 일렀다. 좋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박 교수님 오셨다. 마침 외상외과 팀이 도착했고 지수는 자신이 확인한 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복부 팽만 심하고 흉곽 함몰, 좌측 호흡음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기흉 의심되어 흉관 삽입 준비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환자는 응급수술실로 급히 이송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이동 침대를 미는 것을 도우며 마지막까지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와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 와중에도 어딘가 날카롭고 강인해 보이는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는 아까 발견했던 그 미세한 주사 자국과 기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 남자는 단순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수술실 램프에 붉은 빛이 들어오고 환자가 그녀의 손을 떠나가자마자 응급실의 혼돈이 다시 지수를 덮쳤다. 김 선생. 3번 베드 천식 환자 호흡 곤란. 네, 갑니다. 그녀는 방금 전에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머릿속에서 지우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서 그녀에게는 한 개인의 비밀을 파고들 여유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폭풍 우치는 밤의 응급실 안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지수는 알지 못했다. 그 밤 그녀가 필사적으로 살려낸 그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잠시 짬을 내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응급실 간호사로서의 삶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만큼 강인함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응급실로 돌아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녀가 살려낸 익명의 남자는 수술대 위에서 외로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그날 밤 폭우 속 응급실에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했다. 환자가 떠난 트라우마 베드를 정리하던 신입 간호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지수를 불렀다. 선생님, 이거 아까 그 환자분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엉망이라. 그것은 물과 피의 저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가죽 지갑의 잔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검은색 금속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만년필의 뚜껑 일부였다. 지수는 그것을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아까의 그 냄새가 이 물건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었다. 그녀의 일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지 탐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주사 자국은 단순한 의료 시술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오랜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의 것과도 일반적인 정맥 주사의 흔적과도 달랐다. 지수는 자신의 단말기를 열어 방금 전 환자의 초기 차트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신원미상, 남, 30대 추정, 특이사항, 경부 미세 주사 흔적, 의복에서 원인 불명 화학약품 냄새 발견. 그녀는 망설이다가 두 줄의 기록을 추가했다. 이것이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른 채 새벽이 가까워 오면서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지수는 교대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 라운딩을 돌았다. 응급실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술실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붉은 램프는 꺼지지 않았다. 수술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최선은 한 남자의 꺼져가던 생명을 간신히 붙들어 매는 데 성공했다. 지수가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로 향할 무렵 동이 트기 시작했다.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은 방금 끝났지만 그 신원미상의 남자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박 교수는 일단은 고비는 넘겼습니다. 김 선생의 초기 응급처치가 결정적이었어요라고 지수에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 남자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상태였다. 지수는 텅 빈 응급실 스테이션을 바라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 미세한 주사 자국과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는 끈질기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전 8시 병원의 아침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으로 시작되었다. 해성병원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인상의 남성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로비에 나와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었지만 카메라 플래시와 빗발치는 질문 세례에 속수무책이었다. 병원장님, JH그룹 강민혁 회장이 이곳에 입원한 것이 맞습니까? 어젯밤 끔찍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강 회장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회장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퇴근 도장을 찍으려다 로비의 혼란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민혁 회장.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로 거대 기업 JH그룹을 이끌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 지수조차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의 뇌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설마 어젯밤 그녀가 사투를 벌이며 살려낸 그 존도, 전더위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던 그 남자가 바로 강민혁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힌 이 상황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이제야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재벌 총수의 교통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때 기자들을 해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 중심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강민혁 회장의 사촌이자 JH그룹의 부회장인 박태준이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비서진과 변호사들을 지휘하는 태도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병원장은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기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곧바로 병원 고위층과 함께 VIP 병동으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박태준의 모습에서 그녀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사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침착함은 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오른 주연 배우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퇴근해야 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쩐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강민혁 회장은 혜성병원 최상층 VIP 병동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지수는 다시 응급실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병원 전체를 감도는 무거운 공기는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다. 강 회장의 상태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수는 수간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다. 김지수 선생, 지금 즉시 VIP 병동 1호실로 가보세요. 박태준 부회장님이 김 선생을, 아니, 강 회장님을 처음 처치했던 간호사를 찾으십니다. 지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VIP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에서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1호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마주한 것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그 남자였다. 강민혁은 깨끗하게 소독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의 멍과 상처는 여전했지만 피와 오물을 씻어낸 그의 본래 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선 곳에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각한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김지수 간호사님이십니다. 회장님을 처음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신 분이죠. 박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개했지만 지수는 그의 눈에서 순간적인 차가움을 읽었다. 강민혁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사고도, 병원도,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하게만 인지할 뿐이었다. 의사들은 이를 외상 후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민혁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박태준을 포함한 그룹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극도의 적대감과 불안감을 보였지만 지수 앞에서는 그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박태준이 지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 그만 나가보아도 좋다는 듯 손짓을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님. 회장님의 안정을 위해. 하지만 지수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 하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민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민혁은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없던 변수가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기억을 잃은 강민혁이 다른 사람은
모두 밀어내면서 자신을 구해준 그 간호사에게만 본능적인 신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박태준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그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미녀가, 이분은 그저 간호사일 뿐이야. 내 곁에는 내가. 시끄러워. 민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난 저 여자, 저 사람이 필요해. 지수는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단지 응급실 간호사일 뿐 재벌가의 복잡한 암투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환자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박태주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결정을 내린 듯 지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서늘해져 있었다. 김지수 간호사, 회장님의 안정이 최우선이니 당분간 회장님의 전담 간호사로 이 병실에 머물러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사실상의 명령이었다. 박태주는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간호사로서의 본분만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말 속에는 뻔뻔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서늘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어젯밤 폭우 속에서 단순한 생명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발을 들여놓았고 기억을 잃은 이 재벌 회장에게 유일하게 신뢰를 받는 증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 바로 눈앞의 박태준이라는 것을. 김지수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응급실의 치열한 혼돈 대신 그녀는 이제 혜성병원 VIP 병동에 숨막히는 정적 속에 갇혔다. 강민혁의 전담 간호사라는 직함은 명예롭기보다는 족쇄에 가까웠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박태준 부회장이 배치한 경호원들과 병원 고위층에 보이지 않는 시선 아래 감시당했다. 박태준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방문하여 강민혁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지수에게 더 오래 머무르는 듯했다. 그는 지수에게 최고급 대우를 약속했지만 그가 건네는 친절한 미소 뒤에는 쓸데없는 짓은 생각지도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본능적인 날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가족이라 칭하며 살갑게 구는 박태준을 노골적으로 불신했다. 박태준이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민혁은 말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고 지수가 자신의 시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디가? 내 옆에 있어. 그는 지수의 간호사복 소매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에게 이 병실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적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었고 김지수는 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부표와도 같았다. 지수는 전문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혁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물을 투여하며 재활 치료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세상에 알려진 냉철한 기업 사냥꾼 강민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기억을 잃은 그는 날카로운 경계심 이면에 깊은 외로움과 혼란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때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그가 현실에 무사히 돌아왔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남자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상처 입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응급실에서 매일 마주하던 생명의 연약함을 보았다. 박태준은 이 미묘한 기류를 즉시 감지했다. 그는 지수가 강민혁에게 단순한 간호사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어느 날 오후
박태준은 지수를 병실 밖 복도로 따로 불러냈다. 그는 두둑한 현금 봉투가 든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김 간호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회장님을 구해준 데 대한 그룹 차원의 작은 성의입니다. 지수는 그 봉투를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박태준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다. 김 간호사, 똑똑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오. 회장님은 곧 안정을 되찾고 그룹으로 복귀하셔야 해. 당신 같은 평범한 간호사가 그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지. 그의 노골적인 모욕과 협박에도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환자의 안정과 회복입니다. 부회장님의 정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환자가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돌아서려 할 때 박태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신이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군. 당신의 그 하찮은 의사 면허, 아니 간호사 면허 하나쯤은 없애버리는 거. 나에겐 일도 아니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람한테서 그 손 치워. 민혁은 경호원을 밀치고 스스로 휠체어를 굴려 나온 참이었다. 그의 눈빛은 기억을 잃기 전 냉철했던 JH그룹의 회장 강민혁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박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손을 놓았다. 민혁아, 오해다. 김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던 중이었어. 민혁은 박태준을 무시하고 지수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붉게 남은 자국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다시는 내 사람한테 손대지 마. 그는 지수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 민혁은 지수에 대한 의존을 넘어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함께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낸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지수는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민혁을 밀어낼 수 없었다. 진짜 위기는 지수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민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수는 주치의와 상의할 내용이 있어 민혁의 전자의료 차트 EMR을 검토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투약 기록, 검사 결과, 활력 징후 등을 꼼꼼히 살피던 그녀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어제 자정 무렵, 그러니까 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혁에게 처방되지 않은 고용량의 진정제 계열 약물이 추가로 투여되려 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다행히 그날 야간 당직 간호사가 처방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실제 투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지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단순한 처방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약물이었다. 민혁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충 문제로 해당 계열의 진정제는 절대 금기였다. 만약 이 약물이 투여되었다면 그는 심각한 호흡 억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지수는 즉시 차트 수정 로그를 추적했다. 최초 처방을 내린 의사는 놀랍게도 민혁의 주치의가 아닌 이미 매수 의혹으로 병원 내에서 소문이 무성했던 신경외과 이 과장이었다. 그리고 그 처방을 승인하려 한 것은 박태준의 비서실 소속으로 병원에 상주하던 직원이었다. 그 순간 응급실에서 맡았던 기묘한 화학 약품 냄새와 목덜미의 미세한 주사 자국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사고는 명백히 기획된 살인 시도였으며 그 시도는 병원 안에서조차 버젓이 그리고 더욱 교묘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박태준의 위선적인 미소와 이 과장의 수상한 처방전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들은 민혁이 기억을 되찾거나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혁의 죽음을 원하고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 미수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김지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모니터 속 약물 투여 기록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처럼 번쩍였다. 박태준의 위선적인 얼굴과 이 과장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응급실에서 발견했던 그 미세한 주사 자국.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살해 시도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이 병원 안에서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이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지수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간호사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병원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다. 교대 시간이 끝난 새벽, 모두가 지쳐 있을 무렵, 그녀는 간호사실 단말기 앞에 앉아 강민혁의 사고 당일 응급실에 입원했던 모든 환자의 기록과 CCTV 로그를 교차 분석했다. 그녀의 권한으로는 접근이 제한된 구역이 많았지만 10년 차 베테랑 간호사로서 병원 시스템의 허점과 우회로를 아는 것은 그녀만의 무기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응급실 도착 당시 민혁의 혈액 샘플 분석표 원본을 찾아냈다. 공식 차트에는 단순 외상으로 인한 쇼크 소견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더 깊은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들자 삭제 직전에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 원인 불명의 알칼로이드계 성분 미량 검출. 그것은 일반적인 약물이 아니었다. 지수는 의학 도서관과 온라인 독극물 데이터베이스를 밤새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응급실에서 맡았던 그 기묘한 화학약품 냄새와 일치하는 물질을 찾아냈다. 그것은 남미에서 자라는 희귀 식물에서 추출하는 신경독으로 소량으로도 호흡근을 마비시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부검으로도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물질이었다. 지수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할 계획으로 진행된 지능적이고 잔인한 범죄였다. 그 주사 자국은 바로 이 독극물을 주입한 흔적이었다. 범인은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전에 이미 강민혁에게 치사량의 독을 주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혹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약물이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지수와 응급실 팀이 그를 살려낸 것이었다. 지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손에 쥐고 말았다. 한편 강민혁의 상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비록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단편적인 이미지와 감정의 파편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트럭 불빛과 찢어지는 금속성 소음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느꼈던 목덜미의 날카로운 통증과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반복해서 경험했다. 그는 지수에게서 그 화학약품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냄새가 자신의 마지막 기억의 조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혁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병실이 도청될 것을 우려해 작은 메모장에 핵심 단어, 독극물, 주사, 이 과장, 박태준을 적어 보여주었다. 민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기억을 잃은 남자의 혼란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JH 그룹을 이끌던 냉철한 지도자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지수가 보여준 약물 조작 시도 기록과 응급실의 독극물 검출 흔적을 연결하며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비로소 명확하게 인지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 박태준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민혁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분노가 아닌 지수를 향한 극도의 경고였다. 그는 지수가 건넨 메모지를 빼앗아 잘게 찢어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는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당신은 겨우 간호사야. 이런 일에 끼어들 자격도 능력도 없어. 지수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 씨. 저는 당신을 도우려고. 민혁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돕는다고?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장 여기서 손 떼. 그리고 내일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 지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그가 이제 와서 자신을 내쫓으려 하다니 지금 저를 보호하려다 다친 건 잊으셨어요? 이제 와서 저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은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보호? 착각하지 마. 난 내 목숨이 중요할 뿐이야. 당신 같은 아마추어랑 엮여서 내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알아들었으면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지수는 그 차가움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이 아닌 바로 그녀의 안전을.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다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싫어요. 안 나가요. 뭐라고?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절 지키고 싶어서, 이 위험한 일에서 밀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강민혁 씨, 당신은 잊었을지 몰라도 전 기억해요. 전 응급실에서 당신의 꺼져가는 숨을 붙잡았어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 일의 시작부터 당신과 함께였어요. 당신이 나를 밀어낸다고 해서 박태준이 나를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미 그들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 길은 함께 싸우는 것 뿐이에요. 민혁은 지수의 당돌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의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혹은 기억하지 못하던 세상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민혁은 마침내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지수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위험해질 거야.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내 환자니까. 그 순간 환자라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단순한 의학적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박태준은 초조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본능과 통제력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준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김지수, 그가 미천한 간호사라고 얕잡아 보았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을 넘어 강민혁의 눈과 귀, 그리고 방패가 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자신이 심어둔 병원 내부자들로부터 두 사람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민혁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불신하고 김지수만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민혁의 곁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기억을 잃은 민혁을 자극해 어떤 돌발 행동을 유발할지 몰라 위험했다. 박태주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김지수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자부심이자 전부인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박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 병원에서 쫓아내는 것은 물론 그녀가 하는 그 어떤 말도 신뢰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박태주는 즉시 해성병원장과 신경외과 이 과장을 자신의 별장으로 비밀리에 호출했다. JH그룹의 막대한 후원금과 차기 병원장 자리라는 당근 앞에 그들은 이미 박태준의 충실한 개가 되어 있었다. 김지수라는 간호사, 요즘 아주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군. 박태준이 값비싼 콘약잔을 흔들며 말했다.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다. 부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당장이라도 박태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그냥 해고하는 건 너무 시시하지. 강민혁이 핑계대고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야지. 의료 과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로 이 과장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부회장님 말씀대로라면 마침 적당한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502호실의 박노인. 며칠 전 대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페니실린 계열의 치명적인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지요. 만약, 아주 만약에 누군가의 실수로 그 약물이 투여된다면 박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 노인이 죽을 필요는 없겠지. 쇼크 직전에 발견되는 편이 더 극적일 거야. 모든 증거는 김지수를 향해야 하네. 그녀의 투약 카드, EMR 접속 기록,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까지 빈틈없이 처리해. 그들의 음모는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다음 날 지수는 평소처럼 민혁의 병실과 간호 스테이션을 오가며 바쁘게 일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위협 이후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한 함정이 병원 전체의 시스템을 통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지수는 502호실 박노인의 정규 약물을 챙겨 투여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3번의 확인 절차 환자, 이름, 약물 이름, 용량을 거쳤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이 과장과 결탁한 수간호사가 이미 약물 카트에 특정 약물을 페니실린 성분이 포함된 유사한 포장의 약물로 바꿔치기해 둔 상태였다. 몇 시간 뒤 502호실에서 다급한 호출벨이 울렸다. 박노인이 극심한 호흡 곤란과 전신 발진을 일으키며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이다. 병동은 발칵 뒤집혔고 의료진이 긴급 투입되어 겨우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즉각 병원윤리위원회와 감찰팀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김지수를 가리켰다. 박노인에게 투여된 주사기에서 페니실린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는 김지수로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지수의 EMR 접속 기록에는 그녀가 박노인의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도 무시한 것처럼 조작된 로그까지 남아 있었다. 지수는 차가운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병원장과 이 과장, 그리고 박태준 측 변호사까지 배석한 징계위원회는 그녀를 살인 미수범처럼 다그쳤다. 김지수 간호사, 10년차 베테랑이 환자의 치명적인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도 금기 약물을 투여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과장이 위선적인 분노를 가장하며 소리쳤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약물도 제가 투여한 약물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다. 함정이라고?
지금 병원 전체 시스템과 동료들을 모함하는 겁니까? 502호실 담당이와 다른 간호사들 모두 당신의 실수를 증언하고 있어.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가 민혁의 전담 간호사로 발령난 이후 다른 간호사들은 그녀를 질투하거나 혹은 박태준의 권력이 두려워 그녀를 멀리했다. 그들에게 지수는 이미 내부 고발을 당한 배신자일 뿐이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업무와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간호사 면허는 정지 절차에 들어갔고 그녀는 강민혁 회장의 병실 접근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녀가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절망감에 휩싸인 지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민혁을 지킬 수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도 없었다. 한편 강민혁은 자신의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박태준은 일부러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그에게 자네를 돌보던 간호사가 끔찍한 의료사고를 쳤더군. 자네가 그런 부주의한 여자에게 의지했다니 참으로 유감이야라고 말했다. 민혁은 기억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이 지수를 자신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박태준의 수작임을 즉시 간파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나약한 환자를 연기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유감이군요. 하지만 박태준이 병실을 나간 직후 민혁의 눈빛은 살기마저 서릴 정도로 차갑게 변했다. 그는 박태준이 병실에 설치했을 도청 장치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샤워기 물을 세게 틀어 소음을 만든 뒤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번호폰을 꺼냈다. 이 핸드폰은 그가 사고를 당하기 훨씬 전 박태준의 야심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하 조 비서에게만 연락 채널을 열어둔 것이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다, 김지수, 의료과실 누명, 24시간 내로 모든 진실을 알아내, 502호 박노인, 이 과장, 해성병원장, 그리고 박태준과의 모든 연결고리, 내일 정오 플랜 B 가동한다. 메시지를 보낸 민혁은 핸드폰을 다시 완벽하게 숨겼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JH그룹의 회장으로서의 본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감히 호랑이의 발톱을 건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밖에서는 김지수가 간호사로서의 경력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절망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유일한 아군을 지키고 적의 심장의 비수를 꽂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을 시작했다. 김지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병원에서 쫓겨난 그녀는 차가운 도시의 거리에서 절망감에 휩싸였다. 10년간의 헌신이 단 하나의 거짓 누명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적의 소굴에 홀로 남겨진 강민혁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태준이 자신을 이렇게 치밀하게 제거했다는 것은 곧 강민혁을 향한 최후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 즉 그녀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이 과장과 박태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병원 출입 카드는 정지되었지만 수많은 야근과 응급 상황을 겪으며 알게 된 병원의 비상구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청소부의 옷을 몰래 훔쳐 입고 병원 지하의 기록 보관실로 잠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과장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여
그가 박태준과 결탁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과장이 자신의 범죄의 흔적을 병원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사무실의 로컬 드라이브에 숨겨둘 것이라 직감했다. 이 과장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박태준이 주최한 비밀스러운 술자리에 참석한 상태였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이 과장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켰고 자신이 평소 눈여겨보았던 이 과장의 습관, 그의 애견 생일을 이용해 암호를 풀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이 과장의 개인 이메일 함에는 박태준의 비서실에서 보낸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 안에는 강민혁의 사고, 직전 거액의 자금이 이 과장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리고 이번 의료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주고받은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수가 이 결정적인 증거를 자신의 USB에 복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태준은 지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 과장으로부터 김지수가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병원 시스템을 다시 파고들려 한다는 경고성 보고를 받았다. 박태준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강민혁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그리고 김지수라는 변수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해외 용병 조직과 연결된 전문 암살조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목표는 둘, 강민혁의 병사, 병수의 처리, 그리고 김지수의 완벽한 실종이었다. 병원 VIP 병동의 보안은 이미 박태준의 사람들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무력화된 상태였다. 늦은 밤, 야간 순찰 의사와 간호사로 위장한 2명의 암살자가 조용히 VIP 병동 복도를 걸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병실 앞에 섰다. 그들의 손에는 치명적인 약물이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정맥 주사 라인에 주입하면 강민혁은 수면 중에 고통 없이 심정지를 일으킬 것이고 모든 기록은 그의 심각했던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처리될 터였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들은 침대에 잠들어 있는 듯한 민혁에게 다가갔다. 같은 시각 지하 기록실에서 증거를 확보한 지수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이 과장의 이메일에는 오늘 밤 1시 13층 VIP 마무리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재 시각 1시 55분, 지수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VIP 병동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비상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혁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1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혁의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암살자 중 한 명이 민혁의 팔에 연결된 IV 라인에 주사기를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다. 안 돼, 지수가 비명과 함께 병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암살자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프로였다. 한 명이 즉시 지수를 제압하려 달려들었고 다른 한 명은 임무를 마저 수행하기 위해 민혁에게 주사기를 찔러 넣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민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침대에서 짐승 같은 속도로 튀어올라 주사기를 든 남자의 팔을 꺾어버렸다. 내 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의 목소리는 기억을 잃은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은 사고로 근육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특수부대 훈련 경험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팔을 꺾인 암살자를 방패 삼아 지수에게 달려드는 다른 암살자를 저지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이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녀는 암살자들의 시선이 민혁에게 쏠린 틈을 타 병실 구석의 응급 카트로 달려갔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제세동기 패들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최대 출력으로 기계를 충전했다. 민혁이 한 명을 제압하고 다른 암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지수는 그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민혁 씨, 피해요. 민혁이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고 지수는 두 개의 패드를 암살자의 가슴과 등에 그대로 찍어 눌렀다. 클리어, 강력한 전류가 암살자의 몸을 관통했고 그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쓰러진 줄 알았던 첫 번째 암살자가 숨겨둔 단검을 꺼내 지수를 향해 던졌다. 지수 씨. 민혁이 몸을 날려 지수를 감쌌다. 날카로운 칼날이 민혁의 어깨, 수술 부위 근처를 깊게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민혁의 환자복을 적시기 시작했다. 민혁 씨. 지수의 절규와 동시에 병실 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강민혁의 플랜 B, 조 비서가 이끄는 민혁의 직속 보안팀이었다. 조 비서는 지수가 USB를 손에 쥐고 민혁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과 바닥에 쓰러진 두 명의 암살자를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암살자들을 결박하라고 지시한 뒤 민혁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혁은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었어. 조비서, 이 여자, 김지수 씨를 보호해. 그리고 당장 이 병원을 봉쇄해. VIP 병동은 순식간에 강민혁의 사적인 요새로 변했다. 조 비서가 이끄는 보안팀은 병원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박태준 측 사람들이 설치한 도청 장치와 CCTV를 역으로 탐지하여 무력화시켰다. 김지수는 피로와 공포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민혁의 어깨에 밝힌 칼날을 뽑아내고 상처를 응급 처치했다. 찢어진 환자복 사이로 붉은 피가 솟구칠 때마다 지수의 심장도 함께 쿵쾅거렸다. 깊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봉합 수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기에 젖어 있었다. 민혁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면서도 지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제세 동기를 들고 뛰어들었던 순간, 그리고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그 찰나, 그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혔다. 폭우 속의 끔찍한 충돌, 그 직전 목덜미를 파고들던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차창 밖에서 자신을 냉담하게 바라보던 박태준의 얼굴.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JH그룹의 회장 강민혁이었다. 지수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지수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혼란과 의존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당신이 날 구했어. 모든 면에서. 그는 조 비서를 불렀다. 조 비서는 체포된 암살자들. 그들은 이미 고용주가 박태준임을 실토했다과 이 과장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자료들을 민혁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박태준의 몰락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조 비서는 민혁이 기억 상실 연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비밀 지령에 따라 박태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박태준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암살조를 고용하며 심지어 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였다. 지수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이 과장의 이메일은 그 모든 외부 증거와 박태준의 내부 조력자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피 묻은 어깨를 움켜쥐고 일어섰다. 조비서, 지금 즉시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날이 밝는 대로.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이다. 회장님, 상처가. 지수가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민혁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상처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일 뿐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그는 조 비서에게 지수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JH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은 새벽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과장을 비롯한 병원 내 부역자들은 조용히 격리되었고 그들의 자백이 녹화되었다. 박태준이 심어둔 모든 눈과 귀가 차단된 채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JH그룹 본사. 박태준은 새벽에 소집된 긴급 이사회가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젯밤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혼란을 틈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강민혁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병원장으로부터 받은 강민혁 회장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편집증 진단서를 손에 쥐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와 침묵에 잠긴 이사진들이었다. 회의실 상석에는 어깨에 붕대를 감고도 꼿꼿하게 앉아있는 강민혁이 있었다. 박태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연기를 시작했다. 민혁아, 이게 무슨 짓이냐. 몸도 성치 않은데 이사회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강 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이. 바로 그때 민혁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박태준 부회장. 그 목소리는 박태준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민혁의 진짜 목소리였다.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너, 기억이? 그래, 다 기억난다.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네가 내 차에 독을 주사한 것도, 트럭으로 날 밀어버리라고 사주한 것도, 병원에서 날 죽이려 했던 것도, 그리고 김지수 간호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까지 전부.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박태준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거짓말, 증거 있어? 기억을 잃었던 놈이 하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야. 민혁은 조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어젯밤 병실에서 촬영된 두 암살자의 생생한 자백이었다. 그들은 박태준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태준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지수가 확보한 이 과장의 이메일 내역과 그가 박태준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의료사고를 조작했음을 자백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이 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박태준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 비서가 추적한 박태준의 해외 계좌 내역과 그가 그룹의 기밀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사고 당일 강민혁의 차가 추락하기 직전 현장 근처에 정차해 있던 박태준의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야망은 모든 증거 앞에 산산조각 났다. 민혁은 고통스러운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넌 내 사촌이기 이전에 JH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 내 놈의 도박빚과 끝없는 탐욕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 민혁은 박태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놈은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를 구한 한 무고한 간호사의 인생까지 파괴하려 했어.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준 씨.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증거조작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태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이 과장을 비롯한 혜성병원의 부역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JH그룹과 혜성병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강민혁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내부 정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강민혁은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조 비서의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 도착한 김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던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폭풍은 거대한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체포와 강민혁 회장의 극적인 복귀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JH그룹과 혜성병원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지만 강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깨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룹의 총수 자리로 복귀하여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괴사한 조직을 도려내듯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하수인들과 그에게 부역했던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 있지만 줄이 없어 밀려나 있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혜성병원 역시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과장과 병원장은 구속되었고 병원은 JH그룹의 후원에서 잠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김지수라는 이름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낸 용감한 내부 고발자이자 강민혁 회장의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녀의 간호사 면허는 즉시 복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혜성병원은 물론 다른 유수의 병원들에서 그녀에게 수간호사직 혹은 병원 행정직이라는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강민혁 역시 그녀에게 그룹 산하 의료재단의 고위직을 제안하며 그녀가 겪은 고통에 대해 물질적으로나마 보상하고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하는 사적인 욕심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지수는 이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그 떠들썩한 관심과 영광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치열한 그곳, 응급실로 돌아가길 원했다. 그녀에게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보다 환자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더 익숙했고 값비싼 정장보다는 피와 오물로 얼룩진 간호사복이 더 편안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단 하나의 부탁만을 했다. 혜성병원이 정상화되면 자신을 다시 응급실 간호사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깊이 존중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돈과 권력이 한순간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반면 김지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듯 보였지만 생명을 구하는 기술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오직 그녀에게만 의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재력이나 지위가 아닌 그저 강민혁이라는 한 명의 연약한 환자를 보아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든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어느 늦은 밤, 강민혁은 아무 예고 없이 혜성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지도 경호원들을 대동하지도 않았다. 그는 평범한 코트 차림으로 응급실 입구에서 여전히 폭풍 우치는 밤처럼 혼란스러운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10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날 밤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환자들을 돌보는 김지수가 있었다. 그녀는 다시 찾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술에 취한 행패 환자를 능숙하게 제압하고 교통사고로 실려온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심정지 환자에게 쉴 새 없이 흉부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일시적인 감정이나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신념, 그리고 그녀의 따뜻함, 그 자체를 향한 깊고 진실된 사랑이었다. 지수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곳에 서 있는 민혁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혹시 어디 편찮으신? 그녀가 직업적인 본능으로 그의 상태를 살피려 하자 민혁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니요, 지수 씨. 아픈 곳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픈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수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심장이 제대로 뛰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인 것 같은데 응급실의 소란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시간만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재벌 총수의 청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보석이나 이벤트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가 사고 당시 지니고 있다가 부서졌던 그 만년필 뚜껑 조각을 정교하게 세공하여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펜던트가 들어 있었다. 당신이 내 생명을 다시 붙여주었던 그날 밤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는 지수의 목에 펜던트를 걸어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김지수 씨, 나는 당신에게 그룹의 절반을 주겠다거나 당신을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나는 이미 내 가장 추악한 배신을 경험했고 내일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지킬 겁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었듯이 그리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수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절망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내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 남자가 되겠네요. 그녀가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바로 그때 김 선생, 이번 베드 환자 바이탈 떨어져요 라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지수가 화들짝 놀라 민혁에게서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대답은 나중에 제대로 할게요. 일단 환자부터.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며 말했다. 가요, 김지수 간호사. 당신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수는 그를 향해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민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릴 것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라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를 얻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폭풍우가 몰아친 그들의 삶에 마침내 따뜻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